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국력이 비슷한 상대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얻는 것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크니까 말이죠. 하지만 빌헬름 2세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팽창 정책인 세계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독일이 포함된 삼국동맹이 유럽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세력 구도는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 진영의 몸집만 불려 전쟁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폭주하는 열차를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서양 열강의 제로섬 게임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중세 시대와는 달리 농민부터 시작해 각계각층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만큼 수많은 계급들이 국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책들은 대중들의 요구에 상반되는 것이었죠.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은 독일의 부흥을 외치는 대중에 의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빌헬름 2세의 대표적인 세계 정책은 영국과의 권한 경쟁, 1차, 2차 모로코 위기, 바그다드 철도 건설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낀 영국과 러시아가 1907년에 손을 잡게 되고 1904년에 영불 협상을 맺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영국과의 권한 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빌헬름 2세의 이런 세계 정책은 급격하게 성장한 독일의 자만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군력으로 영국을 압도한다면 영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독일은 영국의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에 질세라 영국 또한 군함 건조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군함 건조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잡아먹었습니다. 양국은 이 경쟁을 멈추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이에 영국이 세계 4위의 해군력을 가진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니 독일로서는 패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군함 건조 경쟁은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할 병사들만 늘어나게 만든 꼴이 되죠. 아프리카 식민지는 이미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빌헬름 2세의 시선은 발칸반도 넘어 바그다드로 향합니다. 일명 삼비 정책이죠. 이를 통해 독일과 동유럽, 발칸반도, 페르시아만을 철도로 연결하여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도 교역로를 지키려는 영국, 슬라브계 민족 국가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오스만 제국을 이용하려던 프랑스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결국 독일은 공공의 적이 되어 세 나라가 삼국협상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주죠. 철도공사는 1903년 7월 27일에 시작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중단되어 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모로코 위기입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힘에 프랑스가 굴복할 것이라는 독일의 착각에서 비롯되었죠. 이 사건은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배경이 되는 모로코의 도시의 이름을 따서 각각 탕헤르 위기, 아가다르 위기라고 불립니다. 1904년 영불 협상의 결과 프랑스는 모로코에서의 권리를 영국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05년 3월 31일에 빌헬름 2세가 전격적으로 모로코의 탕헤르를 방문하여 모로코의 자주권과 문호 개방을 주장한 겁니다. 이는 모로코 식민지 작업 중이었던 프랑스와 이를 인정한 영국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었죠. 빌헬름 2세의 지지에 신이 난 모로코의 술탄은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거부해버리는데요. 프랑스는 알레시라스에서 여러 유럽 열강들을 모아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때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프랑스의 편을 들었고 독일에게 남은 것은 국제적으로 왕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빌헬름 2세는 한술 더 떠서 모로코의 반프랑스 정서를 더욱 부추깁니다. 결국 1911년 모로코에서는 반프랑스 폭동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해 이를 진압합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이 불합리한 탄압이라며 모로코의 항구 도시 아가다르에 자국의 군함 펜타오를 보내고 영국도 맞대응하여 자국의 군함을 보냅니다. 이것이 아가다르 위기입니다. 결국 독일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요구를 수긍하여 프랑스가 아프리카 콩고의 북부 지역을 독일에게 할양해주는 조건으로 독일은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권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이제 양 진영의 갈등은 어떤 계기만 있다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비스마르크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한편 1881년에 이집트 민족주의 운동이 좌절된 후 20세기 무렵의 이집트는 어떠했을까요? 1882년 이후로 영국은 고문관 크로머를 시작으로 이집트의 행정관과 장군 등의 임명 승인권을 가진 고문관 통치를 통해 이집트의 내정을 간섭하며 이집트를 사실상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의 캘커타를 연결하는 식민지 정책을 추진하죠. 이른바 삼치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독일의 산비 정책과 충돌하며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1881년에 민족주의 봉기의 영향으로 이집트 내에서는 민족주의 지도자인 무스타파 카밀을 주축으로 하여 민족주의 세력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이집트 헤디브 왕조의 아바스 힐미 2세 또한 자신의 아버지 테오피크와 달리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며 고문관 크로모에게 협조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이따금씩 아주 작은 계기가 엄청나게 커지며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 작은 불씨는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때는 1906년 6월, 이집트의 어느 찌는 듯한 더위. 5명의 영국군 장교가 부대를 벗어나 산책을 하다가 우거진 숲속에 숨겨진 마을인 딘샤와이 마을에 놀러갑니다. 그 마을의 지붕마다 비둘기 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식용 비둘기들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었죠. 해 때마다 비둘기들이 몇 마리씩 앉아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이들은 마을 경찰의 제지도 뿌리치며 줄지어 앉아있던 비둘기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들의 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장교들은 놀라 우발적으로 총을 쏘았고 마을 사람 몇 명이 총상을 입게 됩니다. 더욱 화가 난 사람들은 그들을 포위합니다. 거기서 겨우 도망친 장교 한 명이 부대에 복귀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달린 탓에 탈신하여 죽고 맙니다. 당시 이집트의 정세는 다소 안정되어 있었지만 우라비 파샤가 영국에 대항해 일으켰던 민족주의 봉기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영국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사건을 민족주의 세력들과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몰아가며 딘샤와이 주민 52명을 긴급 체포하여 즉결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일사병으로 사망한 장교를 살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4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나머지에게는 태형, 징역형을 내립니다. 교수형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됩니다. 이 사건은 이집트인들 뿐만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집트 민족주의 세력의 지도자 무스타파 카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881년 이후로 꺼져가던 반영의식은 딘샤와의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무스타파 카밀의 민족주의 운동이 범이슬람주의적인 종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집트 기독교 세력인 콥트 교도 등 비이슬람계 이집트인들도 끌어안는 등 좀 더 이집트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겁니다. 비둘기의 죽음이 이집트인들의 민족의식을 깨우게 된 거죠. 더욱이 아바스 힐미 2세 또한 태도를 바꾸어 1907년 무스타파 카밀이 조직한 국민당을 정책 정당으로 인정했고,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24년간 이집트를 지배했던 고문관 크로머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임 고문관으로 고르스트가 임명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분노에 사로잡힌 민중의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반식민지 운동이자 1881년 이후 두 번째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집트인들의 가슴 속에 국가의식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881년에 반영 민족주의 운동을 기점으로 성장한 지식인들과 무함마드 알리와 그의 후임자들이 일찍이 시작한 근대화 덕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교파나 가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서양 열강의 힘에 의존하기만 했던 다른 중동 아랍인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새로 부임한 고문관 고르스트는 전임자보다는 민족주의 세력에게 너그러웠지만 점차 강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무스타파 카밀이 1908년에 33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국민당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친형 인사였던 부트로스 갈리 총리가 암살당하면서 고르스트와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민족주의 세력은 강하게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고르스트가 암으로 사망하자 수단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했었던 허버트 키치너가 1911년 신임 고문관으로 부임하면서 탄압은 더욱 강해지고 민족주의 세력은 해외나 지하 세계로 잠적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영국이 쇠약해지기까지 이집트는 그저 영국의 식민지로서 유린당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가슴에 한번 피워진 국가와 민족이라는 의식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무스타파 카밀에 이어 또 다른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 자글룰입니다. 그는 영국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인민당을 이끌며 장관으로 복무하다가 아바스 엘비 2세와 사이가 틀어지며 정계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1912년 본격적으로 반영국 민족주의 세력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집트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며 수탈을 당하는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는 때는 전쟁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강제 합병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보스니아에 거주하던 세르비아인들의 해방을 주장하던 세르비아, 발칸반도의 슬라브계 국가들과 같은 편인 척하며 혼란을 부추기던 러시아 제국, 이참에 세르비아까지 집어삼키려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리엘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며 폭발하게 됩니다.